스타트. 모르는 것이 더 좋았던 밤. 지금 저와 같이 있는 이 남자는 남편의 친구였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욕실에서 발견한 사진 한 장이 제 인생을 뒤집어 놓는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사람의 손이 처음 제 손을 잡았을 때 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가을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호텔방 커튼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달빛이 하얗게 깔려 있었고 파도 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술잔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손을 뻗었습니다. 저도 말없이 그 손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도, 그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내 삶이 그 밤을 기점으로 어떻게 뒤집힐 것인지도 아무것도.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호텔 욕실 세면대 위에서 발견한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준혁, 그리고 제 남편 오민재.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오래된 친구 사진. 저는 그 사진을 손에 쥔 채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욕실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발바닥이 서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이건 이야기가 되겠다고.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머물길 바랍니다. 평범한 결혼의 이면. 제 이름은 한지연입니다. 42살입니다. 결혼한 지 12해가 됩니다. 남편 오민재와는 30에 만나 30일에 결혼했습니다. 빠른 편이었습니다. 민재가 먼저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그때 저는 그것이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여유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전자부품 납품회사를 운영합니다.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직원이 30명 남짓 되고 거래처도 여럿입니다. 겉에서 보면 안정된 가정, 성실한 남편, 평범한 중년 부부입니다. 겉에서 보면 저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올해 11살인 딸아이. 이름은 오유진입니다. 민재와 저의 사이가 어떻든 유진이만큼은 저의 전부였습니다. 결혼 생활 12해 중 처음 5년은 괜찮았습니다. 아니, 좋았습니다. 민재는 바빴지만 주말엔 가족과 시간을 보냈고 명절엔 제 손을 잡고 친정에 갔으며 유진이가 태어났을 때는 분만실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시절에는. 균열이 시작된 것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서히였습니다. 조금씩. 퇴근이 늦어지고 주말 약속이 생기고 같이 있어도 어딘가 다른 곳을 보는 눈빛이 생겼습니다. 대화가 줄었고 웃음이 줄었으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사는 남남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유진이 때문이었습니다. 11살짜리 딸이 있는 한 저는 이 가정을 쉽게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런 제게 불륜 여행이라는 것이 찾아온 것은 정말이지 뜻밖이었습니다. 아니, 사실 처음부터 뜻밖은 아니었습니다. 시작은 저의 친구 이서연이었으니까요. 서연이의 제안. 이서연은 제 대학 동창입니다. 우리는 20살에 만나 지금까지 연락을 이어온 22에 된 친구입니다. 서연이는 이혼을 2번 했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활달하며 눈치가 빠릅니다. 그리고 가끔 저를 위험한 곳으로 데려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날 서연이가 저를 불러낸 것은 을지로의 조용한 와인바였습니다. 와인을 2잔쯤 마셨을 때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 요즘 괜찮아? 괜찮아. 거짓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렇게 보여. 너 눈 아래 다크서클이 내려왔어. 한 달 전보다 살도 빠졌고. 그리고 오늘 와인 마시는 속도가 좀 빠르다, 언니. 저는 웃었습니다. 예리하네. 12년 친구야. 안 예리하면 이상한 거지. 서연이가 잔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민재 씨 또 이상해. 저는 대답 대신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것이 충분한 대답이었을 겁니다. 언제부터? 오래됐어. 지연아. 알아. 근데 아직은 못 건드려. 유진이가 있잖아. 서연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잠깐. 나와. 여행 가자. 여행? 응. 나 다음 주 강원도 가려고 했는데 혼자 가기 심심하더라고.
같이 가. 민재 씨한테는 친구 여행이라고 하면 되잖아. 유진이는 친정에 맡기면 되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갑자기 무슨. 지연아, 너 지금 숨이 막혀 있어. 뭐여? 딱 이틀만. 바람 좀 쐬고 와.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숨이 막혀 있다는 것. 맞았습니다. 오래 맞는 말이었습니다. 갈게. 그렇게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강준혁을 만났습니다. 강원도 속초의 호텔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예약한 곳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부티크 호텔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을 개조한 곳이라 복도가 좁고 계단이 낡았지만 객실에서 내려다 보이는 바다 전망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남자가 옆에 섰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어깨가 넓었고 재킷 소매를 반쯤 걷어올린 팔목이 단단해 보였습니다. 캐리어를 한 손으로 잡고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저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눈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짙고 또렷한. 그 사람이 먼저 가볍게 웃었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서연이가 제 팔꿈치를 슬쩍 쿡 찔렀습니다.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루프탑 바에서 서연이와 칵테일을 마시고 있는데 그 남자가 혼자 바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알아봤고 그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가볍게 눈인사를 했습니다. 서연이가 저한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봤던 사람이다. 알아. 혼자네. 알아. 잘생겼다. 서연아. 뭐. 사실이잖아. 잠시 후 그 남자가 우리 쪽으로 왔습니다. 자연스럽게 비어있는 옆자리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혼자 마시기 좀 그래서요. 서연이가 바로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앉으세요. 저는 옆을 보며 조용히 칵테일을 마셨습니다. 그 사람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강준혁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왔어요. 서연이가 자기소개를 하고 저도 했습니다. 한지연이에요. 혼자 여행 오셨어요? 친구랑요. 저는 혼자 왔어요. 좀 쉬고 싶어서요. 그 말투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어색하거나 목적 있게 들이대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피곤한 사람이 쉬러 온 것처럼.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꽤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서연이가 분위기를 잘 만들었고 준혁 씨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듣는 것을 잘했습니다. 제가 말할 때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고 가끔 짧게 치는 맞장구가 적절했습니다. 새벽 1시가 가까워지자 서연이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올라갈게. 좀 졸려. 저는 서연이 눈을 봤습니다. 그 눈이 너는 좀 더 있어도 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남았습니다. 달빛이 있는 밤. 루프탑바가 문을 닫을 시간이 됐을 때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바람 좀 더 쐬고 싶은데. 바다 보러 내려갈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호텔 뒤편 해안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밤 바다는 어둡고 넓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고 바람이 서늘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준혁 씨는 한 발쯤 간격을 두고 걸었습니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서울에서 무슨 일 하세요? 준혁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작은 인테리어 회사요. 제가 대표이긴 한데 규모가 작아서요. 그래서 감각이 좋으시구나. 아까 루프탑에서 조명 얘기하실 때 저는 잠깐 놀랐습니다. 그런 거 눈에 들어왔어요? 네. 듣다 보면 사람의 취향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듣고 있었다는 것이. 준혁 씨는요? 일이 뭐예요? 무역이요. 자재 쪽이요. 바쁘겠네요. 바쁘죠. 그래서 여기 왔어요. 일주일 쉬려고. 일주일을요? 네. 오랜만에 혼자 있고 싶어서요. 그 말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혼자 있고 싶다는 말이 외롭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정리가 필요한 사람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파도가 크게 한번 밀려왔다가 물러났습니다. 결혼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는데 준혁 씨가 전혀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했었어요. 지금은 별거 중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결혼했어요. 알아요. 어떻게요? 손가락요. 저는 반사적으로 왼손을 내려봤습니다. 반지를 빼고 온 것을 알고 있었는데 손가락에 반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12회를 낀 자국은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준혁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묻지 않을게요. 저도 복잡하니까. 저는 그 말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그날 밤 호텔방으로 올라와 와인을 한 병 더 열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야기가 줄고 침묵이 늘었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준혁 씨가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제 손 위에 살며시. 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엔 바다가 있었고 달빛이 하얗게 깔려 있었으며 파도 소리만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그 밤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음 날 아침까지는 그냥 좋은 일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 아침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창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는 여전했습니다. 준혁 씨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세수를 하려고 세면대 앞에 섰을 때 뭔가가 눈에 걸렸습니다. 세면대 한쪽 준혁 씨의 세면 파우치 옆에 작은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접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프린트된 것이었습니다. 아마 지갑에 넣고 다니다가 꺼내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들었습니다. 두 남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젊었습니다. 아마 3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한 명은 분명히 강준혁이었습니다. 조금 젊었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남자. 저는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민재. 제 남편이었습니다. 분명히. 틀림없이. 12회를 함께 산 얼굴을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조금 젊고 살도 조금 더 쪘지만 오민재였습니다.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두 남자. 강준혁과 오민재. 저는 사진을 쥔 채 세면대를 붙잡았습니다.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분명히. 왜 웃었냐고요? 울기엔 너무 어이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이. 이 우연이. 이 거대한 믿기 어려운 우연이. 저는 세수를 마쳤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강준혁이 민재의 친구라는 것을 알고 여기 온 걸까요? 아니면 정말 우연일까요? 그리고 민재는 알까요? 이 여행을. 이 남자가 속초에 있다는 것을. 질문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것은 하나였습니다. 저는 욕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침의 대화. 준혁 씨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사진을 손에 쥔 채. 준혁 씨가 그 사진을 보더니 표정이 아주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이 사람 알아요? 준혁 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대학 동창이에요. 이름이요? 또 침묵. 오민재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남편이에요. 이번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 씨가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마를 짚었습니다. 지연 씨가 민재 씨 아내인 줄 몰랐어요. 몰랐어요? 성이 달라서요. 그리고 민재가 아내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라. 저는 그 말을 천천히 소화했습니다. 그럼 우연이에요? 네. 진짜 우연이에요. 저는 준혁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을.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인지 당황한 사람의 눈인지 구분하려 했습니다.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진심으로. 하지만 당황했다고 해서 결백한 건 아니었습니다. 민재가 내 얘기를 한 적 있어요? 가끔요. 아내가 인테리어 일한다고. 그게 다예요? 가정이 좀 복잡하다고 한 적은 있어요. 복잡하다. 그 단어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복잡하다고 했어요? 준혁 씨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부부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고. 그 정도요.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민재한테 연락할 거예요? 해야 하나요? 그건 준혁 씨가 결정할 일이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지연 씨, 지금. 저는 먼저 내려갈게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패닉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뭔가 선명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흐릿했던 것들이 갑자기 윤곽을 찾아가는 것처럼 서연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얘기 좀 해야 해. 서연이의 커피. 아침 식당에서 서연이를 만났습니다. 서연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분위기를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 민재 친구야. 서연이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뭐? 강준혁이라는 사람. 민재 대학 동창이래. 서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욕실에서 사진 봤어. 둘이 같이 찍은 거. 그 사람이 알고 접근한 거야? 아니래. 우연이래. 믿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서연이가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긴. 민재한테 말할 거야? 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민재한테 말하면 뭐가 달라져? 달라질 수 있잖아. 뭐가? 민재가 반성해. 가정이 회복돼. 서연이가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연아, 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민재가 이상하다는 거. 근데 증거가 없었고 확신도 없었고 유진이 때문에 그냥 눈 감고 있었잖아. 응. 이번에 뭔가 바꿔야 할 것 같아. 어떻게?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어젯밤과 똑같은 바다인데 다르게 보였습니다. 일단 확인부터 할 거야. 민재가 왜 요즘 이상한지. 어떻게 확인해? 강준혁한테 물어볼 거야. 서연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그 사람이 민재 친구잖아. 그러면 민재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걸 알 수도 있어. 지연아, 그게 무슨. 서연아, 나 이번에 제대로 알고 싶어.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살기는 싫어. 서연이가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근데 조심해. 응.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준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강준혁의 고백. 준혁 씨가 호텔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일어섰습니다. 어젯밤과 달리 얼굴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말해줘요. 민재에 대해서. 당신이 아는 것들. 준혁 씨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연 씨한테 말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말하는 게 맞아요. 저는 그 사람의 아내니까. 준혁 씨가 커피잔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민재가 요즘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복잡해요? 회사 쪽으로요. 저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회사요? 네. 거래처 중 하나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자금 쪽으로. 민재가 보증을 섰는데 그게 좀. 얼마나요? 준혁 씨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많이요. 숫자로요. 2억 넘어요. 저는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2억. 제가 모르는 2억. 언제부터요? 작년 초부터요. 저도 최근에야 알았어요. 그걸 왜 저한테 말 안 했을까요? 민재가. 준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재가 혼자 해결하려는 성격이잖아요. 그리고 아마 지연 씨 걱정시키기 싫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이 한쪽으론 이해가 됐습니다. 민재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를 혼자 껴안는, 말하지 않는, 그러면서 조금씩 멀어지는. 그것 때문에 요즘 민재가 이상한 거예요?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저는 그 말에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준혁 씨가 저를 봤습니다. 오래.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눈빛으로. 준혁 씨. 민재가 요즘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여자요? 네.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몰라요. 사진도 못 봤고. 민재가 한 번 술 취해서 실수로 말한 적이 있어서요. 저는 테이블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재가 여자를 만난다. 회사에 2억짜리 구멍이 났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알게 된 아침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 씨. 네. 왜 저한테 이걸 말해줬어요? 준혁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지연 씨가 물어봤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알 자격이 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여행은 이틀이었지만 저는 하루 일찍 돌아왔습니다. 서연이는 더 있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민재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 회사에 2억 넘는 문제가 있다는 것. 그것을 12에 함께 산 저한테 말 한마디 안 했다는 것. 그리고 저도 어젯밤에 한 일이 있다는 것. 복잡했습니다. 뭔가를 민재에게 따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모르는 척 살 수는 없다는 것. 서울역에 내려 택시를 탔습니다. 집 근처에서 내려 혼자 걸었습니다. 저녁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골목길에 은행나무 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여러 번 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 앞에 서서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들어왔어. 얘기 좀 해. 민재와의 대화. 민재가 집에 온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다 켜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민재가 들어오다가 저를 보고 멈췄습니다. 왔어? 응. 여행 어땠어? 좋았어. 민재가 재킷을 벗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뭐 먹었어? 밥은 됐어. 민재야. 민재가 저를 봤습니다. 왜? 저는 말했습니다. 회사 문제 알아. 민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뭘? 2억. 보증 문제. 작년 초부터.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가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어? 중요해요? 사실이잖아. 미안해. 그 말이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저는 그 쉬운 사과가 더 화가 났습니다. 왜 말 안 했어? 걱정시키기 싫어서. 12회야. 우리가 같이 산 게. 알아. 그 12회 동안 내가 너한테 걱정을 끼친 적 있어. 같이 감당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심호흡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민재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그 반응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부정하지 않는 그 침묵이. 만나고 있어? 지연아. 대답해. 또 침묵이었습니다. 긴. 민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해. 그 두 글자가 또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 방 써. 나 유진이 방에서 잘게. 지연아. 민재야. 저는 문가에서 돌아봤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뭔지 생각해봐. 오늘 밤. 방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있는 밤. 유진이 방 침대에 누웠습니다. 유진이는 친정에 있었습니다. 작은 침대에 유진이의 인형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토끼 인형, 곰 인형, 이름 모를 캐릭터 인형 하나. 저는 토끼 인형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아까 민재 앞에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것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니까 쏟아졌습니다. 12회. 저는 12회를 이 사람과 살았습니다.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유진이가 태어났을 때 펑펑 울던 민재. 제가 아팠을 때 밤새 옆에 있어주던 민재. 그 기억들이 다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지금 이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울고 나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강준혁 씨에게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잘 들어가셨나요? 저는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네. 고마워요. 어젯밤도 오늘 아침도.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저야말로요.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먼저 알아봤어야 했는데.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일단 변호사를 알아봐야겠다. 조용한 준비.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서연이의 도움을 받아 가정법 전문 변호사를 만났고 이혼 절차와 재산 분할, 양육권에 대한 기본적인 상담을 받았습니다. 민재가 모르게 낮에는 회사에 출근하고 저녁엔 집에서 밥을 차렸습니다. 민재와는 대화가 거의 없었지만 표면적으로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지 않았고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민재의 핸드폰 청구서를 확인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번호와 통화 기록이 잦았습니다. 카드 명세서에서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식당들, 카페들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분의 결제 금액들이었습니다. 증거가 쌓였습니다. 하나씩. 그리고 민재의 회사 재정 문제도 파악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이 부분이 재산 분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확인했습니다. 2억 넘는 보증 채무는 민재 개인의 채무로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서명한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조용히 안도했습니다. 이 집, 이 재산은 제가 유진이를 위해 지킬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어느 날 저녁 물었습니다. 강준혁 씨는 어떻게 됐어? 연락 몇 번 했어? 그 다음은?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끝났어. 섭섭하지 않아? 섭섭하지. 근데 그게 맞아. 지금은 다른 거 먼저야.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했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강준혁이라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저에게 계기가 되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행이 없었다면, 그 사진 한 장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모르는 척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할 건 그 사람과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저는 지금 제 삶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혼을 말하다. 12월의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유진이를 서연이 집에 보냈습니다. 하루 놀다 오라고. 유진이는 신나서 나갔습니다. 민재는 거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할 말 있어. 민재가 저를 봤습니다. 무언가를 각오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마 이 순간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이혼하자. 민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선임했어. 재산 분할, 양육권 다 준비해뒀어. 지연아. 여자 문제, 회사 문제, 둘 다 내가 증거 갖고 있어. 굳이 법정까지 가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민재의 얼굴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유진이는 내가 키울 거야. 면접권은 줄게. 양육비도 제대로 받을 거야. 회사 채무는 민재 거야. 내 거 아니야. 그건 민재가 알아서 해. 지연아. 잠깐만. 잠깐이 없어. 민재야. 저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오래. 나 이미 오래 기다렸어. 민재가 달라지길. 우리가 달라지길. 근데 이제는 알아. 달라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 민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알아. 그 말이 진심인 것도 알아. 근데 미안하다고 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이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솔직하게. 엄마 아빠가 각자 살기로 했다고. 유진이가 11살이야. 다 알아. 민재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검토하고 연락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민재를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 이혼 절차는 2달이 걸렸습니다. 민재는 처음에 미루더니 결국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양육권은 저한테, 면접권은 민재한테, 양육비는 매달 정해진 날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집은 유진이를 위해 제가 가져갔습니다. 민재는 전세로 다른 곳을 구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유진이에게 말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어느 저녁 유진이와 둘이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할 말 있어. 유진이가 수저를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11살짜리 눈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듯이 진지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혼하는 거야? 저는 잠깐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알 것 같았어. 요즘 아빠가 다른 방에서 자고 둘이 말도 잘 안 하고. 저는 유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왜 미안해해? 엄마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11살이 그 말을 이렇게 담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 아이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 유진이는 엄마랑 살 거야. 아빠는 자주 만날 수 있어. 알아. 그리고 엄마. 행복하게 살아. 저는 유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있는 한 저는 괜찮을 겁니다.
강준혁에게서 온 연락. 이혼이 최종 확정된 날이었습니다. 저는 퇴근 후 꽃집 앞을 지나다가 작은 다발을 하나 샀습니다. 노란 튤립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봄 같은 것이 갖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꽃을 꽂아두고 핸드폰을 보는데 강준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나요? 저는 그 문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속초 여행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이 모든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정리됐나요? 네. 오늘 최종 확정됐어요. 수고 많았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사실 준혁 씨가 말해주지 않았으면 더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건 없어요. 있어요. 용기가 생겼거든요.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문자라서 침묵이 보이지 않지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이혼이 확정됐어요. 저번 달에. 저는 핸드폰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침묵. 지연 씨. 언젠가 다시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요? 조건 없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란 튤립이 화병 안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조건 없이라는 전제라면. 좋아요. 봄날. 그로부터 2달 후 봄이었습니다. 준혁 씨와 만난 것은 한강 근처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오후 2시. 볕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니 준혁 씨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일어섰습니다. 예전과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가벼워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서로. 속초에서의 밤이 있었고 그 이후에 사정들이 있었으니까요. 단순하게 볼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준혁 씨는 별거 상태로 2년 넘게 살다가 이혼을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없었습니다. 서로 동의하에 마무리된 것이라고. 깔끔하게는 아니었지만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후회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결혼을요? 아니면 이혼을요? 둘 다요. 준혁 씨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결혼은 후회 안 해요. 그 사람이랑 좋은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이혼도 후회 안 해요. 그게 맞는 선택이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는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에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지연 씨. 네. 그날 밤. 저한테 화났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처음엔요. 지금은요? 지금은. 고마워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준혁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 여행이 없었으면 저 아직도 모르는 척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 한 장이 없었으면 그냥 그 밤 하나로 끝났을 거고요. 그 사진이 제 지갑에서 떨어진 거였어요. 자다가요. 알아요. 운명 같죠? 저는 웃었습니다. 운명이라고 하기엔 너무 엉망이었어요. 준혁 씨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랜만에 보는 사람다운 웃음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봄 햇살을 올려다봤습니다. 유진이가 오늘 저녁에 좋아하는 치킨을 사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엔 친정에 다녀와야 하고요. 저에겐 해야 할 일들이,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또 만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준혁 씨가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따뜻하고 환한 호텔 욕실의 사진 한 장. 돌이켜보면 그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세면대 위에 낡은 프린트 사진 한 장이. 두 남자가 나란히 서서 웃는 그 사진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더 정확히는 제가 스스로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였습니다. 분명히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고 저는 12회를 모르는 척 살았습니다. 속초에서의 하룻밤도 돌이켜보면 후회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와 후회의 방향이 다릅니다. 그 밤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밤이 있기 전까지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참았던 것을 후회합니다. 사람이 모르는 척 살 수 있는 시간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 한계를 벚꽃이 아닌 가을 바다에서 맞았습니다. 그리고 봄이 됐습니다. 유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입니다. 저는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들어오고 화병에 노란 튤립이 서 있습니다. 핸드폰에 알림이 하나 왔습니다. 강준혁, 다음 주 토요일 어때요? 저는 국을 한번 적고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좋아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부엌, 이 국 냄새, 이 햇빛, 그리고 곧 돌아올 유진이, 그리고 천천히 시작되고 있는 무언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끝.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곧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